멈춰, 지금 당장. 이게 내가 꾸민 불법 재개발의 증거다. 선생님, 왜 지금 이러십니까? 내가 진짜 제자였다면 돈보다 사람이 먼저 됐어야 했어. 이제 이 싸움은 우리가 끝낸다. 가족과 요양원은 지켜낼 거야. 모든 진실이 드러나며 세 사람의 운명이 바뀐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서울 근교의 작은 카페, 오전 9시. 박재호는 핸드드립으로 내린 원두향이 가게 전체에 번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68배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로 서 있는 재호의 모습에서는 여전히 교단에 섰던 시절의 품격이 느껴집니다. 은색 머리가 단정하게 빗어져 있고 깨끗이 다린 셔츠 위에 갈색 가디건을 걸친 모습이 여전히 교육자다운 기품을 자아냅니다. 클래식 음악이 은은하게 흐르는 가운데 재호는 창가 자리에 앉아 첫 잔의 커피를 천천히 마십니다.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이 카페 안을 채우고 창밖으로는 늦가을의 노란 은행잎이 하늘거리며 떨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재호에게는 마음의 평안을 주는 일상의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교단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흘렀구나. 이제야 마음이 좀 내려앉았어. 혼자지만 이 고요가 싫지 않다. 재호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창밖으로 스며드는 늦가을 햇살을 바라봅니다. 은퇴 전 그는 학생들에게 존경받던 고등학교 교장이었습니다. 35년간 교육 현장에서 수많은 학생들을 길러냈고 동료 교사들에게도 신망이 두터웠습니다. 특히 어려운 가정 환경의 학생들을 챙기는 것으로 유명했던 재호는 퇴직 후에도 제자들이 종종 안부를 묻곤 했습니다. 하지만 IMF라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쳤을 때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학교 구조조정으로 인한 교사 해고를 결정해야 했던 고통스러운 순간들, 재정난으로 학교 운영비를 줄이기 위해 밤새 고민했던 나날들이 떠오릅니다. 그 무게는 가정에도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경제적 압박감과 스트레스로 인해 아내와의 관계는 점점 멀어져 갔고 결국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를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 한편이 아려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그 차가운 겨울날, 아내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당신은 학교와 학생들만 생각하셨지, 정작 가족은 뒷전이었어요. 이제 더는 견딜 수 없어요. 그 말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재호 자신도 그것을 인정했기에 더욱 아팠습니다. 가족보다 이를 우선시했던 자신의 선택들,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둔감함이 모든 것을 앗아간 것이었습니다. 오전이 깊어갈 무렵 동네 주민들이 하나둘 찾아옵니다. 근처 아파트에 사는 김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들어서며 반갑게 인사합니다. 교장 선생님, 오늘도 일찍 여셨네요. 커피 한 잔만 부탁드립니다. 김할머니, 어서 앉으십시오. 오늘은 좀 어떠세요? 무릎은 괜찮으신가요? 재호는 정성스럽게 커피를 내려 건네며 할머니의 안부를 세심하게 묻습니다. 김할머니는 재호가 이 동네에 정착한 초기부터 단골이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인사만 나누던 사이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의 안부를 걱정하는 이웃이 되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이 동네가 참 따뜻해졌어요. 커피도 맛있고 무엇보다 선생님께서 우리 얘기를 잘 들어주시니까 마음이 편해져요. 김할머니의 말에 재호는 미소를 짓습니다. 교장 시절에는 항상 누군가를 지도하고 이끌어야 하는 위치에 있었지만 지금은 그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 젊은 엄마가 유모차를 끌고 들어옵니다. 생후 6개월 정도 된 아기가 유모차에서 방긋 웃고 있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따뜻한 차 한 잔 부탁드려요. 아, 민지 엄마. 어서 오세요. 우리 민지도 잘 지내고 있네요. 재호는 아기용 의자를 준비해주고 따뜻한 물도 끓여줍니다. 아기를 보면서 재호의 마음 한편에는 복잡한 감정이 일어납니다. 만약 자신에게도 아이가 있었다면, 만약 그때 가정을 지켜낼 수 있었다면 어떤 모습이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스쳐갑니다. 민지가 참 예쁘게 자라고 있네요. 엄마를 닮아서 눈이 참 맑아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혹시 육아에 대해 조언 좀 구할 수 있을까요? 아직 초보라서 걱정이 많아요. 재호는 직접 아이를 키워본 경험은 없지만 수많은 학생들을 지켜본 교육자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심스럽게 조언을 건넵니다. 이런 순간들이 재호에게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줍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자 카페는 한적해집니다. 재호는 카운터 뒤에서 원두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새로 들여온 콜롬비아 원두의 향을 맡으며 내일 손님들에게 추천할 생각에 잠겨있던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카페 구석 벽장 속에서 낡은 집 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딸랑딸랑, 딸랑딸랑. 그 순간 재호의 몸이 본능적으로 굳어집니다. 손에 들고 있던 원두 봉지가 바닥에 떨어져도 모를 정도로 과거의 기억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전화벨 소리는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IMF 시절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그 차가운 겨울날, 아내의 울음소리와 함께 울렸던 바로 그 전화벨과 똑같았습니다. 재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재호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때의 아픔과 절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들, 서류를 건네던 차가운 손길, 그리고 텅 비어버린 집의 적막함까지 모든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때 내가 좀 더 강했다면, 아니면 좀 더 현명하게 처리했다면, 재호는 고개를 저으며 그런 생각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고 돌이킬 수 없는 과거라는 것을 이성적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그 시절의 아픔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음을 느낍니다. 전화벨은 계속 울렸지만 재호는 받지 않았습니다. 누가 걸었는지도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소리가 먹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전화벨이 멈추자 카페는 다시 고요해졌고 재호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가는 저녁 무렵, 재호는 카페 정리를 시작합니다. 컵들을 깨끗이 씻고 테이블을 닦으면서 하루 종일 찾아온 손님들과 나눈 따뜻한 대화들을 되새겨봅니다. 김할머니의 따뜻한 미소, 젊은 엄마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 그리고 오후에 들렀던 중학생이 감사합니다, 할아버지라고 인사하며 나갔던 모습까지. 이런 평범한 일상이 주는 소박한 행복에 재호는 깊은 감사를 느낍니다. 재호는 마지막으로 카페 안을 둘러보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10년 전 이 카페를 시작할 때만 해도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한 곳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진정한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적어도 지금은 평온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일 후 오래된 친구 김성우의 부고 소식이 재호에게 전해졌습니다. 성우는 재호와 함께 교육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시기에 교직에 입문한 동기였습니다. 서로 다른 학교에 근무했지만 35년 동안 우정을 이어온 소중한 친구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에 재호는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한 재호는 검은 양복을 단정히 차려입고 조문객들 사이에 섞여 있었습니다. 성우의 영정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올리며 재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성우야, 너무 갑작스럽게 먼저 가버렸구나. 우리가 함께 꿈꾸던 정년 후 여행 계획은 어떻게 하라고. 영정 속 성우의 환한 미소를 보며 재호는 지난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젊은 시절 함께 고민했던 교육 철학,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밤늦게까지 상담했던 기억들, 그리고 IMF 때 서로를 격려하며 버텨냈던 힘든 시간들까지. 성우는 재호가 이혼 후 가장 힘들어할 때 곁에서 묵묵히 지지해준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성우 형님을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상주인 성우의 아들이 재호에게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아버님과 대학 동기이자 평생 친구였습니다. 정말 좋은 분을 잃었네요. 재호는 성우의 아들과 잠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성우가 생전에 재호를 자주 언급했다는 말을 들으며
재호의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우에게는 소중한 친구로 기억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문을 마치고 장례식장을 나서던 재호의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가 표시되어 있었지만 그 번호를 보는 순간 재호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익숙한 지역 번호, 그리고 뒤에 4자리 숫자까지 모두 기억나는 번호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누른 재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재호 씨, 나야.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에 재호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러나 결코 잊을 수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한경진의 목소리였습니다. 경진. 경진이야? 응, 맞아. 성우 오빠 장례식 소식을 듣고 너도 올 거라고 생각했어. 우리 잠깐 볼 수 있을까? 재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전처의 연락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왜 지금일까? 왜 하필 성우의 장례식 날에? 수많은 의문이 머릿속을 스쳐갔지만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디서 만날까? 장례식장 앞 카페에서 기다릴게. 30분 후에. 통화가 끊어진 후 재호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마음의 준비도 없이 갑자기 찾아온 과거와의 조우에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궁금했습니다. 경진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을까? 그리고 왜 갑자기 연락을 한 것일까? 장례식장 앞 카페는 조문객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재호는 구석자리에 앉아 경진을 기다렸습니다. 손은 계속 떨렸고 심장은 빨리 뛰었습니다. 커피 한 모금도 제대로 마실 수 없을 정도로 긴장된 상태였습니다. 정확히 30분 후 카페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고 단정한 모습의 경진이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우아한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눈가에 깊어진 주름과 휘어진 머리칼이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경진은 재호를 발견하고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만들어낸 어색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익숙함이 공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앉아. 재호가 먼저 말을 건넸고 경진은 조심스럽게 맞은편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이네. 재호 씨. 그러게. 정말 오랜만이야. 어떻게 지냈어? 그냥 살았지. 재호 씨는 카페를 한다고 들었는데. 경진의 말에 재호는 놀랐습니다. 자신의 근황을 어떻게 알고 있는 것일까? 성우 오빠한테 들었어. 가끔 재호 씨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제야 재호는 이해했습니다. 성우가 중간에서 두 사람의 소식을 전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득 이상했습니다. 성우와 경진이 어떤 사이였을까? 성우하고는 어떤 사이였어? 성우 오빠는 내 사촌 오빠야. 경진의 대답에 재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성우가 경진의 사촌 오빠라니. 그렇다면 성우는 두 사람의 이혼 과정도 모두 지켜봤을 것이고 그 후의 상황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도 오늘 처음 알았어. 성우 오빠가 재호 씨 얘기를 할 때마다 왜 그렇게 안타까워 하셨는지 이제 알겠어. 경진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녀도 이 만남이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연락을 한 거야? 20년 동안 소식 한 번 없다가. 재호의 질문에 경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지만 쉽게 꺼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성우 오빠가 남긴 유언이 있어. 그런데 그 내용이. 경진은 말을 멈추고 재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안함, 안타까움, 그리고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의지가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무슨 유언인데? 재호가 다시 물었지만 경진은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재호 앞에 놓았습니다. 이걸 직접 확인해봐.
나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재호는 봉투를 받아들며 경진의 표정을 살펴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20년 전에도 본 적이 없는 복잡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무언가 중대한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의 대화 소리가 배경음처럼 들려왔지만 재호와 경진에게는 마치 세상에서 둘만 남은 것 같은 적막감이 감돌았습니다. 다음 날 늦은 오후 재호의 카페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차가운 가을 바람과 함께 경진이 들어섰습니다. 어제와는 달리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얼굴이 창백해 보였습니다. 재호는 카운터 뒤에서 경진을 발견하고 즉시 손을 멈췄습니다. 어서 와. 어디 아픈 건 아니야?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재호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경진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잤어. 재호 씨도 그렇겠지만 그 봉투 때문에. 경진은 카페 안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따뜻한 조명과 클래식 음악이 마치 작은 도서관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잘 꾸몄네. 재호 씨다운 공간이야. 재호는 정성스럽게 아메리카노를 내려 경진에게 건넸습니다. 경진은 한 모금 마시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맛있어. 언제부터 이렇게 커피를 잘 내리게 된 거야? 10년 동안 매일 연습했으니까. 처음에는 정말 못했어. 재호의 솔직한 대답에 경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전에 재호라면 자신의 부족함을 쉽게 인정하지 않았을 텐데 세월이 그를 많이 변화시킨 것 같았습니다. 재호 씨, 그 봉투 열어봤어? 경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재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용기가 안 나더라. 그럴 줄 알았어. 나도 처음 받았을 때 사흘 동안 열어보지 못했거든. 그런데 이제는 꼭 알아야 할 것 같아. 경진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성우 오빠는 생전에 우리 일을 많이 걱정하셨어. 특히 재호 씨를. 좋은 사람인데 왜 혼자 살고 있느냐고 자주 말씀하셨어. 재호는 성우가 얼마나 자신을 걱정하고 있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경진이 너는 어떻게 지냈어? 결혼은 안 했고? 안 했어. 못했다고 하는 게 맞겠지. 사정이 복잡했거든. 경진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 안에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는 요양원 원장을 하고 있어. 부모님 부양 때문에 시작했는데 이제는 그게 내 일이 됐어. 힘들지 않아? 처음에는 힘들었지. 그런데 어르신들과 지내다 보니 정이 많이 들었어. 그런데 갑자기 경진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생겼어. 요양원이 위험에 처했어. 무슨 일인데? 재개발이야. 대기업에서 우리 지역 전체를 상업지구로 바꾸겠다는 거야. 그러면 어르신들은 어떻게 하라고? 경진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변호사와 상담해봤는데 쉽지 않다고 해. 상대가 너무 큰 기업이라서.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경진이 말을 멈추고 재호를 바라봤습니다. 그 재개발을 추진하는 투자그룹의 대표가 재호 씨 제자래. 재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 제자가? 응. 이름은 정민호. 혹시 기억나? 재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민호는 재벌가 아들로 학창시절 문제가 많았던 학생이었습니다. 기억나. 그런데 어떻게 그 사실을 알았어? 성우 오빠가 알아봐 주셨어. 그런데 이상한 건 성우 오빠가 말씀하시길 이게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고.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젊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정장 차림의 여성이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계셨네요. 경진이 놀란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수진아, 어떻게 여기를? 요양원에 급한 일이 생겼어요. 투자그룹에서 사람들이 와서 어르신들께 이사 통보를 했다고 해요. 경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벌써? 수진은 재호를 보며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재호는 수진을 보는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익숙함, 특히 눈매가 누군가를 닮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는 내가 키운 아이야. 경진의 설명에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경진의 표정에서 뭔가 숨기고 싶어 하는 듯한 기색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어르신들이 너무 당황해하고 계세요.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변호사와 긴급 상담부터 받아봐야겠어. 경진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재호 앞에 놓았습니다. 재호 씨, 이제는 정말 이 봉투를 열어봐야 할 것 같아. 성우 오빠가 뭔가 중요한 단서를 남겼을지도 몰라. 재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응, 나도 함께 보고 싶어. 재호가 봉투를 열자 안에는 성우의 필체로 쓰인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재호야, 경진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먼저 간 후일 것이다. 재호 네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다. 수진이의 출생신고서를 확인해 보아라. 친부란에 적힌 이름을 보면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정민호가 노리는 것은 단순한 재개발이 아니다. 20년 전 진실을 묻어버리려는 것이다. 편지를 다 읽은 재호와 경진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수진도 긴장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출생신고서에 친부가 경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이 놀란 표정으로 경진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제 아버지는. 그 순간 재호는 수진의 눈매가 왜 익숙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젊은 시절 모습과 똑같았던 것입니다. 카페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20년간 숨겨져 있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카페 안에 흐르는 무거운 침묵을 깬 것은 수진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제 아버지가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다고 하셨잖아요. 경진은 창백한 얼굴로 재호를 바라보았습니다. 20년간 지켜온 비밀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진아, 사실은 이분이 내 친아버지야. 수진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재호 역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우리에게 딸이 있었다고? 재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혼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재호 씨, 진정해. 설명할게. 진정하라고. 20년 동안 내가 아버지인 줄도 모르고 살았다고. 이제 와서 진정하라고. 경진이 깊은 한숨을 쉬며 고백했습니다. IMF 때를 생각해봐. 재호 씨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그때 임신 사실을 알았는데 말할 수 없었어. 이미 너무 힘들어하는데 더 큰 부담이 될까봐. 그게 딸을 숨길 이유가 돼? 재호 씨가 이혼하자고 했어. 임신 6개월째 되던 날에. 그날 밤 결심했어. 재호 씨한테 방해가 되고 싶지 않다고. 재호의 기억 속에서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학교 구조조정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홧김에 했던 말들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그런 말을 했나? 이럴 바에야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다. 이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지는 게 편할 것 같다고 했어. 재호는 무릎이 꺾여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의 무심한 말이 20년간의 비극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수진이 갑자기 일어나며 분노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한테 했던 모든 말이 거짓이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죽었다고 하는 게 보호라고요? 수진아, 정말 미안해.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 재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진아, 정말 미안하다. 나도 몰랐어. 수진이 재호를 바라봤습니다. 이상하게 친근한 느낌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정말 제 아버지가 맞나요? 재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수진이 갑자기 무언가를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이에요? 성우 할아버지 편지에서 말한 20년 전 진실을 묻어버리려는 것이 뭔가요? 경진이 성우의 편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정민호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수진이 중요한 사실을 말했습니다. 저 그 사람 알아요. 병원에 몇 번 온 적이 있는데
제 이름을 듣고 이상한 반응을 보였어요. 마치 저를 알고 있는 것처럼요. 재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민호가 널 알고 있다고? 네. 한 번은 제가 누구 딸이냐고 물어보기도 했어요. 그리고 수진이 잠시 망설이더니 계속했습니다. 병원 동료들한테 들은 건데 정민호가 20년 전 어떤 사건과 관련해서 조사받은 적이 있다고 해요. 미성년자 관련 사건이었는데 은밀히 덮어졌다고. 재호가 번쩍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20년 전? 바로 그때 카페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두 남자가 들어와 재호에게 다가왔습니다. 박재호 선생님 맞으시죠? 누구시죠? 정민호 회장님이 뵙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 당장요. 경진이 불안해하며 재호 옆에 섰습니다. 갑자기 왜요? 남자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래된 사제지간의 만남이죠. 그리고 남자가 수진을 째려보며 말했습니다. 20년 전 일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수진이 경진 뒤로 숨었습니다. 경진은 수진을 보호하려 했지만 남자들의 위압적인 분위기에 눌렸습니다. 재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20년 전 일이라니 무슨 말이죠? 직접 회장님께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따님과 관련된 이야기라면 더욱요. 재호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정민호가 수진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년 전부터 뭔가를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거절하면 어떻게 되죠? 남자가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요양원 강제 철거 명령서입니다. 내일 아침 9시에 집행될 예정입니다. 물론 회장님을 만나시면 이 모든 일이 원만히 해결될 수도 있겠죠. 경진이 봉투를 열어보고는 절망했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요. 어르신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건 회장님께 직접 말씀하세요. 재호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만나죠. 아버지, 안 돼요. 위험해요. 수진이 재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처음으로 재호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재호는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20년 늦었지만 이제는 아버지 역할을 해야겠어. 너와 엄마를 지킬 거야. 남자들이 재호를 에스코트했습니다. 카페를 나서기 전 재호는 경진과 수진을 돌아봤습니다. 내일까지 기다려. 반드시 해결하고 올게. 재호가 떠난 후 경진과 수진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20년간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면서 더 큰 위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수진이 중얼거렸습니다. 정민호가 정말 20년 전부터 우리를 노리고 있었던 걸까요? 경진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20년 전 어둠 속에 묻힌 비밀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밤 11시 재호는 남자들을 따라 시내 한복판의 고급 빌딩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에 멈추자 화려한 사무실이 나타났습니다. 넓은 유리창 너머로 서울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박 교장 선생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의자를 돌리며 나타난 정민호는 30대 중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한 남자였습니다. 학창시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냉정하고 계산적인 기업가의 모습이었습니다. 정민호, 너 정말 많이 변했구나. 재호는 20년 전 자신의 교무실에서 훈계를 듣던 문제 학생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의 정민호는 반항적이기는 했지만 지금처럼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변한 건 선생님도 마찬가지죠. 그때는 당당한 교장이셨는데 지금은 작은 카페 사장이시니까요. 정민호의 비아냥의 재호는 화를 참았습니다. 용건이 뭐지? 왜 나를 여기로 부른 거야? 정민호가 책상 서랍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내 재호 앞에 놓았습니다. 20년 전 일을 기억하세요? 1998년 12월 15일 밤에 있었던 일 말입니다. 재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날은 IMF로 학교가 가장 혼란스러웠던 시기였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때 무슨 일이 있었다고? 기억 안 나시는군요. 그럼 이걸 보시죠.
정민호가 파일을 열자 오래된 사진들과 문서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는 젊은 시절의 재호와 경진, 그리고 갓 태어난 아기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이런 사진을? 20년 전 제가 선생님 댁에 찾아갔던 밤 기억나세요? 학교 추천서 문제로 늦게 찾아갔었죠. 재호의 기억 속에서 그날 밤이 되살아났습니다. 정민호가 대학 추천서를 부탁하러 늦은 시간에 집을 찾아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선생님 부인이 병원에 입원해 계셨죠. 선생님은 병원에 가시고 저는 집에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정민호가 잠시 말을 멈추고 재호를 째려봤습니다. 집에 혼자 있었는데 누가 찾아왔는지 아세요? 재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경진 선생님이요. 그런데 놀랍게도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재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경진이 수진을 낳은 후 자신의 집에 찾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거짓말이야. 경진이가 왜? 경진 선생님이 울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께 아기를 보여드리고 싶다고 하셨죠. 그래서 제가 선생님께 연락드렸죠. 정민호가 스마트폰을 꺼내 오래된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교장 선생님, 저 정민호입니다. 사모님이 아기를 데리고 집에 오셨는데 선생님께서 꼭 보시라고 하네요. 녹음 속에서 들리는 재호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뭐라고?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사모님이 그러시는데요. 아, 잠깐만요. 사모님이 뭔가 말씀하시는군요. 그 다음에 들리는 소리는 아기 울음소리와 경진의 절규였습니다. 안 돼. 그 사람한테는 말하면 안 돼.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재호는 그 순간을 기억해냈습니다. 병원에서 급하게 집으로 돌아왔을 때 경진은 이미 아기와 함께 사라진 후였습니다. 그때 저는 모든 걸 봤어요. 선생님의 딸이 태어났다는 것, 그리고 경진 선생님이 그 사실을 숨기려 한다는 것까지. 정민호가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이거예요. 바로 다음 날 선생님 부부가 이혼 서류를 접수했다는 거죠. 재호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20년 전 그 혼란스러운 상황이 조각조각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20년 전 일을 왜 지금 들춰내는 거야? 정민호가 냉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준비한 일이에요. 선생님께서 저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기억하세요? 재호는 정민호의 학창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문제를 일으켜도 아버지의 권력으로 해결하려 했던 모습, 교사들을 무시하던 태도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내 아버지 권력이 평생 너를 지켜줄 것 같으냐? 언젠가는 내 진짜 실력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셨죠. 그래, 그런 말을 했을 거야. 그게 틀린 말이야? 틀렸어요. 권력이 모든 걸 해결해 줍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말이에요. 정민호가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20년 동안 계획했어요. 선생님의 약점을 찾아서 완벽하게 복수하는 방법을요. 재호가 정민호를 노려봤습니다. 수진이와 경진이는 상관없잖아. 나한테 복수하려면 나한테만 해. 상관없다고요? 선생님의 가장 소중한 것들이잖아요. 20년 동안 잃어버린 딸, 그리고 평생 사랑했던 여자. 그것들을 다시 잃게 만드는 게 가장 완벽한 복수죠. 정민호가 또 다른 문서를 펼쳤습니다. 경진 선생님의 요양원 부지, 이미 제가 매입했어요. 내일 아침이면 강제 철거가 시작됩니다. 재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미친 자식아. 무고한 어르신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건 선생님 선택에 달렸죠. 제가 제시하는 조건을 받아들이면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무슨 조건이야? 정민호가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경진 선생님과 수진이를 미국으로 보내세요.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게. 그러면 요양원도 살려주고 선생님도 평온하게 살 수 있어요. 재호는 계약서를 집어던졌습니다. 미친 소리 하지 마. 내가 왜 그런 걸 해야 하는데. 안 하시면 더 큰 비밀을 폭로하겠어요. 정민호가 마지막 폴더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수진의 어린 시절 사진들과 의료 기록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어릴 때 자주 아팠죠? 선천성 심장병 때문에. 그때 치료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아세요? 재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20년 전 제가 익명으로 후원한 돈이 3억 원입니다. 그 돈으로 수진이가 살 수 있었어요. 뭐라고? 경진 선생님은 모르고 계시겠지만 수진이의 목숨을 구한 건 저예요. 그런 제가 지금 그 목숨을 되찾아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재호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정민호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시간은 내일 아침 9시까지입니다. 그때까지 결정하세요. 가족을 구할 것인지 아니면 모든 걸 잃을 것인지. 재호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정민호의 권력과 치밀한 계획 앞에서 자신은 너무나 무력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정민호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단지 제가 복수하고 싶었을 뿐이죠. 20년 동안 기다린 복수를요. 재호는 절망적인 마음으로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가족을 되찾은 기쁨도 잠시, 이제는 그들을 다시 잃을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새벽 2시, 재호는 정민호의 빌딩에서 나와 텅 빈 거리를 걸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마음속은 더욱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되찾은 가족을 다시 잃어야 한다는 절망감에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카페에 도착했을 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경진과 수진이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걱정과 불안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재호는 조용히 다가가 담요를 덮어주려다가 수진이 깨어났습니다. 아버지, 돌아오셨어요? 수진이 재호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소리에 경진도 잠에서 깼습니다. 재호 씨, 어떻게 됐어? 정민호가 뭐라고 했어? 재호는 의자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정민호와의 대화 내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정민호 그놈이 20년 전부터 모든 걸 계획했어. 무슨 뜻이야? 재호는 20년 전 그날 밤의 진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정민호가 집에서 경진과 갓 태어난 수진을 봤다는 것, 그리고 그때부터 복수를 계획해왔다는 것까지. 그 아이가 그때 이미 우리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경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야. 수진이 어릴 때 심장병 수술비 3억 원을 익명으로 후원한 게 정민호였어. 수진이 깜짝 놀랐습니다. 제 수술비를요? 어머니, 그게 정말인가요? 경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때 정말 절망적이었는데 갑자기 익명의 후원자가 나타나서. 설마 그게 정민호였다니. 그리고 지금 조건을 내세웠어. 너희를 미국으로 보내서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야. 재호의 말에 경진과 수진은 동시에 분노했습니다. 그럴 수는 없어. 우리가 왜 도망가야 해? 수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경찰에 신고하면 안 돼요? 분명히 불법적인 일들을 하고 있을 텐데. 재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가 없어. 게다가 정민호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어. 20년 동안 준비한 일이라고 했어. 그때 경진이 갑자기 무언가를 떠올렸습니다. 잠깐 성우 오빠가 남긴 편지에서 20년 전 진실을 묻어버리려는 것이라고 했잖아. 혹시 성우 오빠가 뭔가 더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재호도 그 가능성을 생각해봤습니다. 성우가 정민호에 대해 뭔가 알고 있었을 수도 있겠네. 수진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성우 할아버지 집에 가봐요. 혹시 다른 단서가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 새벽에 내일 아침 9시가 되면 요양원 철거가 시작돼요. 시간이 없어요. 세 사람은 서둘러 성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빈소는 이미 정리된 상태였지만 성우의 아들이 아직 집을 비우지 않았던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이런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성우의 아들 민수가 놀란 표정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미안하다. 급한 일이 생겨서. 내 아버지가 남긴 다른 유품들을 좀 볼 수 있을까?
재호의 간청에 민수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물론이죠. 성우의 서재에서 세 사람은 오래된 상자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경진이 낡은 일기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거 봐요. 1998년 일기예요. 재호가 일기장을 받아 12월 15일 부분을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성우의 필체로 쓰인 중요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늘 정민호라는 학생이 찾아왔다. 경진이가 아기를 데리고 재호 집에 갔다가 큰 소동이 벌어진 모양이다. 정민호가 모든 걸 봤다고 하는데 이 아이 눈빛이 심상치 않다. 무언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다. 다음 페이지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민호가 또 찾아왔다. 이번에는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 수진이 수술비 명목으로 3억 원을 요구했다. 거절했더니 재호와 경진의 사정을 다 알고 있다고 협박했다. 이 아이가 정말 위험하다.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우 할아버지도 협박당하신 거였어요? 재호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결국 돈을 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정민호의 진짜 목적은 돈이 아닌 것 같다. 재호를 괴롭히는 게 진짜 목적인 듯하다. 이 비밀을 언젠가는 재호에게 말해야겠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 경진이 분노에 떨었습니다. 그럼 성우 오빠도 20년 동안 이 사실을 알고 계셨다는 거네요? 갑자기 민수가 다른 상자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아, 이것도 아버지가 남기신 거예요. 정민호에 대한 자료들이네요. 상자 안에는 정민호의 과거 기록들이 가득했습니다. 학창시절 문제 행동들, 그리고 성인이 된 후의 불법적인 사업 기록들까지 상세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20년 동안 정민호를 조사하고 계셨나 봐요. 재호는 자료들을 살펴보며 놀랐습니다. 정민호의 회사가 여러 차례 불법적인 방법으로 땅을 매입했다는 기록,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의 명단까지 있었습니다. 이거야. 이걸로 정민호를 고발할 수 있어. 하지만 경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들로 정민호를 당장 막을 수 있을까요?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그때 수진이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정민호 회사의 투자자 명단이 있는데 이상해요. 뭐가? 정민호 회사의 최대 주주가 해외 유령 회사로 되어 있어요. 실제로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정민호가 실제 소유주가 아닐 수도 있어요. 재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럼 정민호도 누군가의 꼭두각시라는 뜻인가? 경진이 또 다른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재호 씨, 이거 봐요. 정민호가 최근에 거대한 부채를 진 것 같아요. 은행 대출 기록이 여기 있어요. 자료들을 종합해보니 정민호의 상황이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기업가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빚에 시달리고 있었고 진짜 배후에는 다른 인물이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정민호 대신 진짜 배우를 찾아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수진의 말에 재호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너무 부족해. 몇 시간 안에 어떻게 그 배우를 찾아내지? 바로 그때 민수가 마지막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이건 정말 위급할 때만 열어보라고 하셨는데 지금이 그때인 것 같네요. 봉투 안에는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민호의 진짜 배우는 다름 아닌 20년 전 재호를 학교에서 내쫓으려 했던 교육청의 고위 관료였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까지 정민호를 조종해서 재호에게 복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죠? 상대가 너무 큰 것 같은데.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요양원 철거까지 이제 몇 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재호는 마지막 승부를 걸어야 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새벽 6시 재호는 성우가 남긴 모든 증거 자료를 가지고 결심을 굳혔습니다. 정민호와 그 배후의 교육청 관료에게 정면 승부를 걸기로 한 것입니다. 경진아, 수진아, 너희는 요양원으로 가서 어르신들을 대피시켜. 나는 정민호를 만나러 간다. 아버지, 혼자 가면 위험해요. 수진이 재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괜찮다. 이번엔 내가 준비를 했어.
재호는 성우의 자료들을 가방에 넣고 정민호의 회사로 향했습니다.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정민호는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결정하셨나요? 정민호가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그 전에 내게 보여줄 게 있다. 재호가 가방에서 성우의 자료들을 꺼내 책상에 펼쳤습니다. 정민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이게 어디서 구한 거죠? 성우가 20년 동안 너를 조사한 기록이야. 내가 한 모든 불법 행위들, 그리고 진짜 배우까지 다 여기 있어. 재호가 핵심 문서를 정민호 앞에 내밀었습니다. 김도현 전 교육청 차관. 내 진짜 후원자지. 20년 전 나를 학교에서 내쫓으려다 실패한 그 사람 말이야. 정민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너도 그 사람한테 당하고 있다는 거야. 내 회사 주식의 70%가 김도현 명의의 유령회사 소유더라. 그건 사업상 필요에 의한. 내가 진짜 사장이 아니라 김도현의 꼭두각시라는 뜻이지. 그것도 모르고 복수한다고 설쳤나? 정민호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닥쳐요. 그래도 선생님을 무너뜨리는 건 제가 해낸 일이에요. 정말 그럴까? 재호가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김도현과 정민호가 통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민호야, 박재호 그 자식, 아직도 버티고 있니? 빨리 처리 안 하면 너도 끝이야. 차관님,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거의 다 됐습니다. 거의 다 됐다고? 20년째 그 소리만 하고 있잖아. 이번에 실패하면 너도 버린다. 녹음을 들은 정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성우가 모든 걸 기록해뒀어. 내가 김도현에게 협박받고 있다는 것까지. 재호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김도현이 너를 이용해서 나에게 복수하려는 이유를 아니? 20년 전 교육청 비리 사건 기억나? 내가 그 사건을 신고했거든. 정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김도현이 학교 예산을 빼돌리고 있었어. 내가 그 증거를 교육부에 제출했고 김도현은 좌천됐지. 그때부터 나를 원수로 여긴 거야. 정민호는 자신이 20년 동안 김도현의 개인적인 복수에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을 미워할 이유는 없었다는 거군요. 내가 나를 미워하는 건 너의 자유야. 하지만 무고한 사람들을 괴롭힐 이유는 없지. 그때 정민호의 사무실 문이 열리며 김도현이 들어왔습니다. 60대 중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한 남자였습니다. 박재호, 오랜만이군. 김도현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김도현, 드디어 나타났구나. 20년을 기다렸다. 내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김도현이 정민호에게 명령했습니다. 민호야, 지금 당장 요양원 철거를 진행해라. 하지만 정민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뭐라고? 이제 알겠어요. 제가 선생님을 미워할 이유가 없다는 걸. 차관님이 저를 이용한 거였군요. 김도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 배신자가 지금까지 내가 먹고 살 수 있었던 게 누구 덕분인 줄 알아? 하지만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정민호가 책상에서 철거 중단 명령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도현이 재호를 노려봤습니다. 박재호, 내가 뭘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 이미 모든 걸 준비해뒀거든. 무슨 소리야? 요양원 철거는 정민호 회사가 아니라 내가 직접 진행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불도저들이 움직이고 있어. 재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김도현이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하나씩 부숴주겠다. 요양원, 그 다음엔 내 딸과 전처까지. 재호가 김도현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김도현이 미리 준비한 경호원들이 재호를 막았습니다. 늦었어, 박재호. 게임은 이미 끝났다. 바로 그때 재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경진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재호 씨, 큰일 났어. 불도저들이 와서 요양원을 부수기 시작했어. 재호는 절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려, 경진아.
내가 지금 간다. 정민호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차관님, 이건 너무 심합니다. 무고한 어르신들까지 피해를 주시면 안 됩니다. 닥쳐. 내가 배신한 이상 너도 끝이야. 김도현이 정민호까지 협박했습니다. 재호는 성우의 증거 자료를 들고 외쳤습니다. 김도현, 내 모든 범죄 기록이 여기 있어. 이걸 언론에 공개하면 내가 끝이야. 그래봤자 소용없어. 이미 모든 준비는 끝났거든. 하지만 재호에게는 마지막 희망이 있었습니다. 성우가 남긴 진짜 비밀 무기가 아직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재호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성우가 남긴 진짜 비밀을 꺼냈습니다. 김도현, 너 정말로 모든 걸 준비했다고 생각하나? 재호가 가방에서 USB 하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 김도현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기색이 스쳤습니다. 20년 전 내가 교육청에서 빼돌린 예산 기록, 그리고 정민호를 협박한 모든 통화 녹음, 심지어 내가 다른 관료들과 공모한 증거까지 모든 게 여기 있어. 재호가 USB를 흔들자 김도현이 경호원들에게 손짓했습니다. 그걸 빼앗아. 하지만 재호는 이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늦었어. 이미 복사본을 언론사 3곳에 보냈거든. 10분 후면 내 범죄가 전국에 공개돼. 김도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정민호가 재호 편에 섰습니다. 차관님, 이제 그만하세요.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20년 동안 차관님께 협박받은 모든 것을. 김도현이 분노했습니다. 이 배신자들아, 너희가 뭘 해봤자. 갑자기 사무실 문이 열리며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왔습니다. 김도현 씨, 교육청 예산 유용과 협박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재호는 미리 성우의 증거를 검찰에 제출해 두었던 것입니다. 김도현이 수갑을 차며 재호를 노려봤습니다. 박재호, 이게 끝이 아니야. 끝이야, 김도현. 20년간의 복수극은 이제 정말 끝났어. 재호는 급히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정민호도 함께 따라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지금은 사과할 때가 아니야. 요양원부터 살리자. 요양원에 도착하니 불도저들이 건물을 부수고 있었고 경진과 수진이 어르신들과 함께 밖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중단해. 철거 중단해. 정민호가 불도저 운전자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사장님, 갑자기 왜? 명령이 바뀌었어. 당장 중단하고 돌아가. 공사가 중단되자 경진이 재호에게 달려왔습니다. 재호 씨, 어떻게 된 거야? 다 끝났어. 김도현이 체포됐어. 수진도 재호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아버지, 정말 무사하셨군요. 정민호가 세 사람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진 선생님, 수진 씨, 그리고 박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20년 동안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경진이 정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정민호 씨, 당신도 피해자였어요. 김도현에게 이용당한 거죠. 하지만 제가 한 짓은 변명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요양원 운영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진 씨의 치료비로 썼던 돈. 그건 진심이었어요. 수진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진심이요? 20년 전 그날 밤 아기였던 수진 씨를 봤을 때 정말 예쁜 아기였어요. 제가 선생님을 원망했지만 무고한 아기까지 미워할 수는 없었거든요. 재호는 정민호의 말에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원망스러운 제자였지만 그 마음속에는 여전히 선한 면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선생님의 가르침을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진짜 실력으로 살아야 한다던 그 말씀을. 한 달 후 늦가을의 따뜻한 오후였습니다. 재호의 카페에는 새로운 향기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카페 옆방에는 경진이 운영하는 시니어 치유 프로그램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어르신들, 오늘은 어떤 음악을 들어볼까요? 경진이 요양원 어르신들과 함께 음악 치료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재호는 카운터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수진이 병원 일을 마치고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옆방에서 어르신들과 프로그램 진행 중이야. 수진은 재호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신기해요. 20년 만에 가족이 된다는 게. 나도 그래. 늦었지만 이제라도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해. 경진이 프로그램을 마치고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김할머니가 옛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재미있었어요. 어떤 이야기? 젊은 시절 사랑 이야기요. 헤어졌다가 50년 만에 다시 만났다는. 경진의 말에 재호와 수진이 웃었습니다. 우리랑 비슷하네요. 수진이 두 사람의 사진을 찍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함께 있는 모습 정말 예뻐요. 재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성우야, 고마워. 내가 남긴 마지막 선물 덕분에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었어.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정민호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경진 선생님, 수진 씨, 안녕하세요. 민호야, 어서 와. 무슨 일이야? 요양원 신축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어르신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정민호는 진심으로 속죄하며 요양원을 완전히 새로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육재단을 만들려고 합니다. 선생님께서 명예이사장을 맡아주시면 안 될까요? 재호가 놀랐습니다. 교육재단을? 네,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을 돕는 재단이요. 선생님의 교육 철학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재호는 정민호의 진심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는 시간, 네 사람은 카페 마당에서 따뜻한 차를 나누었습니다. 낙엽이 하늘거리며 떨어지는 가운데 재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20년을 돌아서야 다시 만난 길. 늦게 피었지만 더 깊이 향기로운 계절이구나. 경진이 재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재호 씨,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수진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정말 가족 같아요. 정민호도 감사의 마음을 담아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진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재호는 따뜻한 차 향기를 맡으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혼자였던 10년의 시간, 잃어버렸던 20년의 사랑, 그리고 되찾은 가족의 소중함까지.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한 과정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카페 안에서는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이 은은하게 흘러나왔고 네 사람의 웃음소리가 늦가을 저녁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계절이 시작된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